네, 자, 앞 시간에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해봤고요. 다음은 영세율 매입이었죠. 영세율 매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자, 이번에는 면세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우리 FAT 1급에서 53번 유형으로 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입력하는 유형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액이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액은 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53번 면세매입 유형으로 하시고 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면 되겠습니다. 수행 내용에 보면은 증빙이 하나 있어요.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재경 아카데미에서 회계팀 직원이 지출 증빙 실무 교육을 받고 종이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볼까요? 8월 5일이네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셔서 8월 5일로 입력하세요. 8월 5일. 유형은 53번. 품목명 지출 증빙 실무 교육. 공급가액 70만 원. 거래처는 재경 아카데미. 종이 계산서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되겠습니다.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 예금 계좌로 지급했으니까 혼합 분계해야 되겠습니다. 원재료를 개정 과목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네, 교육훈련비 판매관리비에 교육훈련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회계팀은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래서 825번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교육 내용이 생산부 직원들의 무슨 교육이었다라고 하면은 525번의 교육훈련비로 해야 되고요. 자, 내려와서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103번 70만 원이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은행으로 바꿔줍니다. 한국은행으로 이렇게 바꿔준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면세 매입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네, 지금처럼 거래자료 이렇게 53번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분계 이렇게 되는 거 확인했고요. 우리가 계산서 합계표 가서 조회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책으로만 보죠. 네, 계산서 합계표 가면은 종이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난이 아니라 전자 외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면세 매입은 여기 매입세액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과표에 계산서 수치금액 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우리 FAT 1급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책으로만 확인을 해도 되겠죠. 다음 9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치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그래서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거래를 FAT 1급에서는 57번 카과매입 요 하나만 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TAT 2급에서는 현금 영수증 매입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매입. 자, 내용을 볼까요? 일반 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가로 열고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목욕탕, 이발소,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사업은 제외.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목욕탕이나 이발소나 미용업이나 여객 운송업이나 입장권 발매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다.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 입장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택시가 과세 사업자잖아요. 택시. 그러니까 택시 요금을 만약에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표시가 돼 있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는 못 받아요. 여객운송업이기 때문에. 여객운송업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업종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 요거 좀 정리해 두세요. 이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입의 경우에 우리가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하고 나서 57과 6일로 입력하고 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부속서류 만들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해서 신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주의사항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캔박스에 있는 주의사항도 읽어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가로 열고 현금 영수증 수취거래 입력할 때 주의할 사항입니다. 첫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래만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세요. 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래라는 것은 아까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업종, 그거는 입력하지 말라는 거고 매입 매출전표에. 그 다음에 그 업종이 아니더라도 뭐 식당이라 하더라도 식당이 간이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것도 여기다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공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그러면 어디다 입력하란 말이냐? 일반 전표에 입력해서 비용 처리만 하라 이거. 매입세 공제는 못 해주니까. 예, 비용 처리는 가능해요. 간이과세자의 식당에 가서 우리 부서가 회식을 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럼 그 복리후생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일반 전표에다 그냥 입력해서 복리후생비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근데 일반 과세자 식당에 가서 회식을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왔다. 그럼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해가지고 매입세 공제 해당되는 그 10% 매입세 공제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공제 요건을 한번 볼까요? 여기 쭉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일반 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간이과세자 옛날 간이과세자 거는 전부 안 되는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2021년 7월 이후 발급분부터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2021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미만까지도 간이과세자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거에 그 개정되기 이전에는 4,80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4,8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 과세자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는 사업자였어요.
근데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여버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사업자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득을 주려고 하다가 피해를 보게 되니까 기존 사업자들 중에서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겁니다. 신규로 사업한 사람은 안 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8천만 원 미만이면 다 간이과세자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사업을 과거부터 한 사업자들은 직전 연도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 과세자 요건이 됐던 사업자, 이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점표나 현금영수증은 해당된다 이 말이죠. 간이과세자지만. 그게 좀 복잡해졌어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 아까 나왔습니다.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 입장권 사업. 여기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됩니다. 일반 과세자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매출점표나 현금 영수증이 불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접대비가 아니어야 되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비용이 아니어야 되고, 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되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어야 되고,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관련이 없으면 불공이고 이런 거 있죠. 거기에 해당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 내용 한번 해볼까요? 자, 증빙이 하나, 둘, 자료가 2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 점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1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용품을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 이 말은 간이과세자가 아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하라. 우리가 문구용품을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면요,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무난합니다. 소모품비. 소모품이 아니에요.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니까 소모품비.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라 라고 했으면 소모품.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점표 입력, 1번 자료 입력할까요? 자, 매출 점표의 날짜 보이죠? 거래일자 8월 6일입니다. 자, 8월 6일로 바꾸고, 유형은 신용카드로 지출한 거니까 57번. 카드는 어느 카드냐 하는 거 지정해 줘야죠. BC카드 확인. 품명에는 문구용품. 공급가액에는 세금을 포함해서 입력해 주세요. 66,000원 66 플러스. 거래처는 강남마트입니다. 전자세금은 아니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4번 카드. 자, 하면은 미지급금 BC카드 맞았죠. 부가세 대급금 6,000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맞았고요. 원재료를 소모품비로 고칩니다. 830번으로요. 830번으로 소모품비로 고쳐주세요. 원재료. 자, 자료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자료 두 번째 거. 현금영수증인데요. 홀스 기획에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고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 이 말은 홀스 기획은 일반 과세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매입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현금영수증입니다. 22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은 현금 영수증의 날짜를 보세요. 네, 거래 날짜 8월 7일입니다. 8월 7일 날짜 입력하시고, 자, 유형이 말이죠.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을 했는데 과세 매입이에요. 그래서 현과를 찾아보세요. 현과 61번. 현과 61번입니다. 전단지, 분명은 전단지. 자, 공급가에게 현금 영수증도 신용카드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22만원. 그래야 20만원, 2만원 나누어집니다. 거래처는 홀스 기획이 되겠고요. 자, 전자세금은 세금계산서 아니니까 지나가시고, 분계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분계하면 됩니다. 1번 하시게 되면은, 자, 대변의 현금이고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과 원재료가 아니라, 홍보용 전단지는 무슨 비용 처리하면 될까요? 예, 광고 선전비 833번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광고 선전비 833번.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건의 자료를 입력했으니까 뭐를 만들어야 되죠? 매입 매출전표 입력했으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자, 우리가 지금 8월 것을 입력했기 때문에 과세기간은 7월부터 9월로 검색을 합니다. 자, 두 건이 밑에 보이는 거죠? 네, 강남마트, BC카드, 홀스기획, 네, 현금 영수증. 네. 두 건 자동으로 왔습니다. 넘어와 있는 거 보시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거. 저장 없나요? 닫으면 자동 저장 됩니다. 자,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 반영되는가 확인합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조회하면은요,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여기서는 아니요 해야 되죠. 자, 여러분이 신용카드로 뭔가를 과세제와나 용역을 매입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여기 매입세액이 어디에 가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갑니다. 14번에 넣어야 돼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 제가 매입거래 5개 넣는다고 그랬죠? 매입거래 5개. 맞나요? 어제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빈칸 작성하는 것 중에 매입자료 5건을 이제 무슨 매입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신용카드 매입이나 현금 영수증 매입이 있으면 거기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여기다 기입해야 된다 이거예요.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예. 아시겠죠? 우리가 어제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에 일반 매입은 10번에 고정자산 매입은 11번이었어요. 고정자산 매입이 뭐예요? 뭐 기계장치를 샀다든가,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은 거, 그 다음에 뭐 비품을 사고 세금계산서 받은 거, 아니면 소프트웨어. 우리 무형자산도 고정자산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아니면 뭐 특허권, 뭐 상표권 이런 것을 뭐 또는 프로그램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금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게 다 여기 11 지금 말이 이게 잘못됐어.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에 기입해라 이겁니다.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다. 11번. 고정자산 매입. 차량 운반구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다. 고정자산 매입. 여기에 집계가 된다. 거기다 집계해야 돼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 꼭 알고 계십시오. 자, 수행 결과 보시게 되면은 8월 6일 날 우리가 57번 카과 유형으로 해서 이런 회계 처리했고요. 또 8월 7일 날 61번 현과 유형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액 중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은 10번. 수입세금계산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네, 별표 해놔야 돼요. TAT 2급 실기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T 시험이 과거에는 1년에 5번 내지 6번 있었는데요. 자주 나온다 그러면 이 1년에 2-3번은 나온다는 거예요. 2-3번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수입세금 계산서 거래 부가가치세.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이게 시험이 매달 시험이 상반기는 이제 2달에 한 번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 비대면 시험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매달 시험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는 이제 상시 시험으로 지금 웬만한 국가기술 자격증 거의 다 상시 시험입니다. 예. 상시 시험. 그래서 이제 AT 시험도 이제 상시 시험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수입세금 계산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입세금 계산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업이 외국에서 기계를 사온다든가 또는 원재료를 사온다든가 이런 것이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수입을 하면 만약에 미국에서 수입을 한다. 미국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그 부가가치세법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리가 없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하느냐 하면은 세관장이 발행을 해줍니다. 세관장이.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 관세 의무를 이행을 해야 그 물건을 통관이 끝나는 거예요. 인수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관세도 내야 되고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까지. 자, 그래서 수입세금 계산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관장이 수입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표준은 실제 수입액과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수입세금 계산서의 과세 표준은 말이죠. 여러분이 실제로 회계 처리할 것이 거의 없어요. 뭐만 회계 처리하냐면 부가가치세만. 실제 수입액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액만 지급하고 회계 처리한다. 부가가치세만 지급하고 회계 처리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 수입액은 별도로 미착품이라는 계정으로 확인해서 정리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 미착품이라는 것하고 왜 수입의 과세 표준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미착품. 자, 기계를 산다고 봐요. 기계를. 근데 그 기계가 5천만 원짜리 기계라고 봅시다. 우리 한화로 5천만 원짜리. 그럼 우리가 이제 기계가 미국에서 출발했으면 미착품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도착했어요, 기계가. 그러면 만약에 인천항으로 도착해가지고 인천에 인천 세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천 세관에서 5천만 원짜리 기계에 대해서 5천만 원짜리 기계를 샀구나. 거기다가 부가세 500만 원 과세해야지 해서 세관장이 발행할 때 과세 표준 5천만 원, 부가세 500만 원 이렇게 딱 해놓냐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수입을 하면요. 수입품에 관세가 붙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세가 여기에 50만 원이 붙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관세가 만약에 10%라고 쳐봐요. 그 다음에 그 관세 외에 농어촌 특별세가 혹시 붙는다고 볼까요? 농어촌 특별세 계산하니까 요 관세에 10%가 붙어서 5만 원이 붙는다고 봅시다. 이것만 붙는다고 보면 지금까지 자 기계값 5천만 원에 관세 50만 원에 농어촌 특별세 5만 원 네, 다 더해보니까 5,055만 원이네요. 5,055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거 요게 그러니까 과세 표준하고 우리가 수익 금액과는 다른 거다.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거예요. 수입 시에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수입한 재화의 물건값이 아니에요. 수입한 재화의 물건값에다가 관세, 기타 교통에너지 환경세 또는 개별 소비세가 붙는 종목이면 거기 개별 소비세가 붙을 것이고 혹시 술 같은 거라면 주세가 붙을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목적세들이 또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수익 금액과 과세 표준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과세 표준은 회계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세금은 뭐예요? 다 취득원가로 포함시킬 거 아니야, 나중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별도의 일반 전표에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자, 일단 그런 거 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입세금 계산서의 실무 프로세스를 보면은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수입 매입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수입 매형 52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왜 코드를 안 써놨지? 조금 이따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수입 매입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 쪽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자, 수행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작성해라. 자, 원재료를 수입하고요.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원재료를 샀군요. 부가가치세는 320만 원. 자, 보세요. 부가가치세가 320만 원. 그런데 공급가액이 3,200이네요. 3,200. 그래서 그 관세가 200만 원이고 관세가 200만 원, 부가세가 320만 원. 그러면 세관에 수입한 우리 회사가 납부해야 될 돈은 520만 원인 거죠. 관세 200에다가 부가세 320만 원.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입 세금 계산서를 보니까 공급가액이 3,200으로 돼 있죠. 이 3,200으로 돼 있는 것은 여기 관세 200만 원도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 값은 3천만 원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지금 관세만 적어놨으니까 그렇지 이 관세에는 다른 특별세도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요. 예. 아무튼 예. 관세 등이 지금 200만 원이 더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이 3,200인 거예요. 그러면 이 원재료 가격은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가로 열고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회계 처리하고 미착품 계정을 조회해서 일반 전표 메뉴에서 미착품을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 미착품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전표에. 자, 선적지 인도 기준인 경우에는요. 선적지 인도 기준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것이 출발할 때 우리가 차변의 미착 원재료, 대변의 뭐 외상으로 샀으면 외상 매입금 또는 대금을 지불했으면 대변의 자산 감소로 했겠죠. 그래서 이제 도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착 원재료를 뭐래요? 원재료로 바꿔야죠. 도착했으니까. 도착했을 때 회계 처리가 바로 그겁니다. 미착 원재료를 원재료로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서 정리할 사항. 미착품 계정을 정리하라 그러면 미착 상품이나 미착 원재료를 본래의 계정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 일이 전표를 2번 입력해야 되겠네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부가가치세하고 관세 회계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미착품 정리하는 거.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의 날짜가 여기에 있죠. 작성일자 8월 8일이니까 메인 매출 전표 8월 8일로 바꿔주시고 유형이 유형이 수입이 55번이네. 52가 아니라 55 수입 매입 55입니다.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 세금 계산서는 55번 55번. 자, 그럼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분명은 거기 있는 대로 원재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 수입 신고 필증 참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원재료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네. 여기 세금 계산서 있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에다가 3,200만 원. 그러면 부가세 320만 원이 나오죠. 자, 거래처는 세관명 인천세관이 거래처죠. 인천세관으로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맞죠? 전자수익계산서니까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죠. 이거 수입한 거에 대한 부가세도.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됐습니다. 320만 원. 그런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문제에서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회계 처리하고 이 말이 뭐예요? 분계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만 들어가 있으니까 관세 입력해 줘야죠. 그럼 우리가 관세는 뭐예요? 차변에 비용 처리해야 되나요? 자산 처리해야 되나요? 자산 처리해야 돼요. 이 관세가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나가는 세금이죠.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세금은 자산의 취득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원재료예요. 바로 원재료에 더입니다. 153번 200만 원.
200만 원. 그래서 520만 원을 세관장에게 납부했죠. 어떤 방법으로 납부했나요? 현금으로 납부했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52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차대변 합계 일치하는지 잘 보세요.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관세를 원재료로 처리한다는 거.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세금과 공과금으로 잘못하고 하는 수가 있는데 틀린 거예요. 원재료로 하셔야 돼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이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수입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하라는 것은 여기까지 하라고 항상 문제를 여기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요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부가세 신고서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회계 처리로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근데 회계 처리 하나 더 하라는 게 있죠. 미착품에 대한 정리를 해라. 그래서 미착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 오늘 날짜가 8월 8일 현재죠. 자, 8월 8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에 있어요. 미착품도. 이 미착품이 재고자산 쪽에 3천만 원이 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수입세금 계산서의 과세표준을 보고 거기 세금이 2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미착품은 3천만 원으로 예상이 된다고 그랬죠. 네. 3천만 원. 자, 미착 원재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회사는 지금 미착품이라는 개념을 썼다는 거예요. 미착품이나 뭐 미착 원재료나 재고자산은 같은 재고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착품으로 돼 있으니까 미착품은 도착했으니까 대변. 차변은 이게 지금 원재료니까 원재료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로 합니다.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8월 8일로 입력하시고 차변의 원재료 153번 적요 같은 것을 뭐 넣으려면은 여기서 타자 하십시오. 미착품 대체 해서 3천만 원 대변의 미착품 미착품은 원재료로 대체되는 거니까 원재료 대체 3천만 원 요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수행 결과를 봐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수입세금 계산서 우리가 처음 해봤습니다. 출제 확률도 상당히 높은 내용입니다.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 평가에서는 이건 안 냈어요. 제가 NCS 평가 시험에는 안 냈는데 실제 시험에서 자격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55 이렇게 원재료 2천만 원 아니 200만 원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했죠. 대변의 현금. 그리고 일반 전표에 가서 차변에 원재료 3천 대변의 미착품 3천만 원 주의를 보면 계정별 원장에서 미착품 계정 3천만 원을 조회하여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대체 처리를 하면 된다. 계정별 원장에서도 물론 볼 수 있지만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도 확인이 됐죠. 네. 자,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조회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 작성하고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나면 매입이니까 전자난에 이 5매 중에 해당이 되겠죠. 예, 인천세관 보이죠? 자, 확인했으면 저장하시고 예 누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한번 가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다시 조회해 보세요.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해야 새로 작성되죠.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매입 여기 10번에 들어갑니다. 세관장이 발행한 것도 여기 10번 여기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일반 매입의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55번 예, 수입세금 계산서 여기에 반영이 됐죠. 여기에 반영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저장하시고 닫아주시면 돼요. 일반 매입에 반영이 된다. 자, 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네, 이것도 우리가 FAT 1급 시험 준비하면서 54번 불공 많이 연습했어요. 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내역에 대한 정리표가 나오는데 이거 FAT 1급 교재에서 다 정리된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 내용이 강남마트에서 선물 세트 샀고 업무용 승용차를 타이어를 교체했고 이게 나왔어요. 공통사업에 사용할 원재료. 예.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FAT 1급에서는 불공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다 그냥 전부 공제받지 못하는 거. 그것만 FAT 1급에서는 출제를 하는데 지금 뒤에 우리가 이제 수행해 봐야 될 문제를 보니까 이것이 나왔어요. 이 면세 사업에 관련된 것인데 전부 다 면세 사업에 관련된 것은 그냥 불공으로 처리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한 건이 지금 뒤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 건은 왜 그러면 불공제 사유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느냐. 여기 보면은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접대비 관련된 거,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토지의 자본적 지출,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 금구리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러면 공통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왜 빠졌느냐? 그것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에 공제받지 못하는 걸로 처리했다가 안분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전부 다 공제받는 51번 과세매입으로 했다가 안분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것까지는 넣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을 전부
불공으로 처리해 놓고 나중에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시험에서도 그 방향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보면 그게 더 쉬워요. 그 안분 계산하고 이게 회계 처리 정리하기도 그게 더 쉽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불공제 외에 지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론 때 이거 배웠죠? 안분 계산. 애정신고 때 안분 계산을 했으면 확정신고 때 뭐를 해야 돼요? 정산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안분 계산과 정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분 계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게 되어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 관련 매입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안분 계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애정 때 하는 것은 안분 계산이라고 그래요. 애정 때 하는 것.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사이의 거래라든가 7월부터 9월 사이의 거래에 이러한 내용의 거래가 있으면 그것은 안분 계산한다고 그러고, 애정신고 때는 없었는데 확정신고 때 그런 일이 있다. 그거는 그냥 바로 정산입니다. 안분 정산. 그런데 애정신고 때 했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확정신고 때 정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산, 안분정산. 공통매입세액은 1기 또는 2기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므로 애정신고 시 안분계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 시 애정신고분하고 확정신고분을 다 합쳐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애정신고 때 해당 사항이 없었으면 확정신고 때 발생한 것만 가지고 정산하면 되는 것이고, 애정신고 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확정신고 때 6개월 데이터로 정산해라. 여기서 데이터는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매출액, 과세표준. 그래서 총 매출액과 면세 매출액 이걸 구해가지고 그 면세 비율을 계산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계산해 내는 것을 우리가 안분계산, 안분정산이라고 합니다. 그 작업을 이제 더전 프로그램으로 해볼 겁니다. 애정신고 시에는 공통매입세액이 있었으나 확정신고 시에 공통매입세액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애정신고 시 적용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한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애정신고 때 안분계산한 게 있어요. 확정신고 때는 그런 공통매입세액이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애정신고 때 안분계산한 것은 확정신고 때 다시 한번 정산을 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정산이면 정산하라, 안분이면 안분하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판단을 우리가 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자, 이제 요거는 좀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재계산. 우리가 재계산은 우리 조건이 있었죠. 면세 비율이 5% 여기 재계산의 조건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 이론 때 우리 했었는데 아마 기억날 거예요. 자,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이라는 것은 그 전에 안분 계산이 있었던 거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면세 비율이 다음 과세 기간에 5% 이상의 증가나 감소가 있었을 때 재계산하는 거예요. 5% 미만의 변동은 그냥 무시한다는 거죠.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무시. 5% 이상 변동이 일어나면 이건 다시
세금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이 감가상각 자산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재계산은 원재료 같은 건 재계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원재료 같은 거는 재계산 안 하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재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했던 것이 그 상각률을 기억하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건물은 10년, 건물 외에 다른 자산은 2년간 재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은 건물은 연간 1과세기간당 상각률이 5%. 그래서 1년이면 10%. 그래서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00% 상각하려면 10년이 걸리니까. 그리고 그 외의 자산은 1과세기간당 상각률이 25%. 그러면 1년이면 50%. 그래서 2년이면 재계산이 기간이 끝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계산 한번 읽어봅시다.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서 사용될 것이므로 취득 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면 부당하거나 납세자가 불리한 매입세액 공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 면세 공통 사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취득일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가감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그 조건은 아까 여기에 해당되면 재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재계산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한다. 공식은 프로그램에서 내장돼 가지고 다 자동 계산되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상각률을 5%로 선택해 주면 되고요.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상각률을 25%로 인식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기간을 계산해야 되는데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이제 손가락을 세보거나 종이에 이제 적어가면서 몇 과세기간이 경과됐는가를 따져봐야 돼. 과세기간을 셀 때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기간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경과된 과세기간을 셀 때 만약에 2021년 1월 19일 날 취득했다. 그러면 2021년 1월 19일 취득일 현재의 과세기간은 2021년도 1기죠. 1기. 그 1기는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넣지 않는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1기 세야 되냐면 2021년 2기부터 요때부터 1기 하나 세고 자 2022년 1기 그래서 하나 둘 만약에 2022년 1기 확정 때 재계산을 한다 그러면 경과된 과세기간은 2기다 이렇게 센다 이거예요. 2기 2021년 1월 19일 날 취득한 자산을 2022년 1기 확정 때 경과된 과세기간을 센다 라고 하면은 과세기간은 2이다 이거예요. 3이 아니다. 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요, 재계산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 문제는 조금 세게 나온 거예요. 약간 어렵게 낼 때는 재계산까지 문제를 내고 조금 쉽게 낸다, 보통으로 낸다 그러면 안분과 정산까지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재에 재계산까지 냈는지 안분이나 정산만 냈는지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수행 내용을 같이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